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연주입니다. 우선 저희가 휴식 시간이 25분으로 굉장히 길어졌는데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구뿐만 아니라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과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실천, 정책적인 개발과 적용, 그리고 비평 활동을 하시는 공공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토론자 5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김아미 박사님이십니다. 김아미 박사님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정책연구팀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연구 및 정책 개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옥현진 교수님이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소속이십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의 장은주 교육연구사님이십니다. 실제로 국어교사로서 재직했던 현장 경험,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계십니다. 유현 교수님은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소속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건강과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뉴미디어 기술의 적용과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신 이광석 교수님이십니다. 테크놀로지, 사회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지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연구하시고 연구에서 나아가 저술 비평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의 토론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한 토론자 분당 3명이 발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토론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각 토론자께서는 6분 동안 주어진 모든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이 토론이 끝나면은 저희 개입 없이 다른 토론자분께로 바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5분의 토론이 모두 끝나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청중들께서 남겨주신 질문까지 더해서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는 최대 7분의 시간을 쓰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토론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발표자분들과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는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질문과 의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자료들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저널인 더 저널 오브 에듀케이션에 실릴 예정이라서 오늘 미처 답변을 해 주시지 못하셨더라도 나중에 논문을 통해서 못한 답변을 소환해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아미 박사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김아미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발표해 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모든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맥을 잡아서 해설을 해 주신 정현선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6분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질문들만 골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토론을 맡은 분은 미스코시 신 교수님, 그리고 리사 커빈 교수님, 루시 판그라지오 박사님 3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자로서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리터러시 확장된 개념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것을 이론과 연구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교육으로 어떻게 확장시킬까는 고민만 하지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문화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는 미디어 문화가 저희 때와 아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스마트 기기,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들이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같이 이제 비인간 주체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도 되게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가 쓰는 미디어들이 데이터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공해서 또 전달하는 미디어 산업체들의 역할도 중요해진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를 그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너무 잘 보여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확장돼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고 계시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리사 커빈 교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안적인 환경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던 미쓰고시 신 교수님과 루시 판그라지오 박사님의 얘기도 그렇고, 이 모든 발표들의 맥을 뚫고 있는 비판적인 성찰, 비판적인 이해를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도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께 두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리사 커빈 교수님께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이용이라는 개념 대신에 consu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컨슈머로서의 미디어 이용자, 어린이, 유아 미디어 이용자들이 그 미디어 환경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단계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비판적인 이해는 청소년 단계로 넘어가서 좀 교육을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액티비티 시오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액티비티 시오리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을 때 그 커뮤니티의 범위를 온라인 피지컬 커뮤니티로 보시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피지컬 커뮤니티로 보시는지, 아니면 온라인까지 확장된 두 가지가 결합된 커뮤니티로 보시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미쓰고시 신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해 주시는 중에 이제 미디어 이컬러지하고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더 말씀을 못 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층위의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기획하셨던 워크숍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이 협동조합, ICT 미디어 인더스트리 사람들, 그다음에 지역민들 되게 다양했는데 서로 다른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지닌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은 루시 판그라지오 박사님의 발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대안적인 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루시 판그라지오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연구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일상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워크숍이 만약에 학교 교육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 교육을 실천할 실교사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단계에서,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그 워크숍이나 교육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궁금한데요. 좀 전에 이제 리미티드 데이터 이매지네이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교육의 결과가 이제 정보 안전 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그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 관찰하셨을 때 이런 교육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실제로 소셜 미디어를 쓰는데 행동의 변화가 아니면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더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일단은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초점화된 학술 주제를 가지고 학술의 장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리사 커빈 교수님, 그리고 조병영 교수님, 그리고 이창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사 커빈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호주에서는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터러시의 발달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에 가정에서도 상당한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전통적인 오럴 리터러시나 프린터 리터러시의 경우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부터 축적된 경험이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부모들이 그러한 축적된 경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할 가능성이 높은데 호주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교수님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프로젝트의 경우에 참여한 학생들의 부모님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좀 큰 질문입니다. 호주의 공교육 시스템이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한 교육 내용을 좀 선진적으로 수용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교육은 제한된 시간적, 물적 자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조건 속에서 무엇을 우선하여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논쟁적일 때가 많습니다.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도 전통적인 오럴 리터러시, 프린트 리터러시와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에서 어느 쪽에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적일 때가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 내용을 선도적으로 공교육에 반영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교육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호주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에 리터러시 교육 학자들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병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판적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는 주요 원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8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으로서 한 학년에서 일회적으로 가르쳐지기보다는 공교육 기간 동안 반복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8학년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초등학교 4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는 주요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원하자면 발표에서 소개된 사례의 경우에도 이 정도 내용이면 8학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된 주요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CCSS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원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차기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차기 교육 과정 설계에도 좋은 참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위의 수업 사례에서 교사의 역할 또는 교사의 언어 사용 양상은 어떠했고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사의 역할
또는 언어 사용 원리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그러한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발화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두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위반되는 사항을 다룬다면 교사가 느끼는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5학년으로 갈수록 비판적 리터러시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시의성이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거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발화가 이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교사들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연구 사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궁금하고 또 이러한 고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 원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근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창근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례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구현하기 힘든 교육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식견에 기반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시도가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도 있겠지만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게 된다면 이러한 교육의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시도가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장은주 연구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장은주입니다. 제가 맡은 토론은 리사 커빈 교수님, 그리고 조병현 교수님, 오창근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리사 커빈 교수님 발표를 듣고서 지금 원격 수업 전면화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행에 대해서 활동 이론을 근거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을 갖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일정한 규칙, 공동체로서의 가정 환경, 그리고 각 개인의 역할 분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활동 모형에서 그 역할 분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혹시 보충 설명이 조금 더 가능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식 활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각각의 개인이 비슷한 문해력을 갖고 있는 수준에서 소통을 하는 것인지, 문해력의 정도에 따라서 역할 수행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역할 수행에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있을 테고, 아동의 역할이 있을 테고, 그리고 조금 더 문해력을 갖춘 또래가 있을 테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한국의 현실과 관련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원격 수업이 실시되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다가오면서 가정과 학교 사이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SNS를 통해서 과제를 주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지연을 시키도록 혹은 적게 사용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념과 학교의
그 행정 정책이 충돌하는 그런 갈등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정과 학교 혹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정책이 충돌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병현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판적 리터러시, 비판적 이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렵고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병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의 리터러시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다각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회 갈등이 드러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비판적 읽기 활동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학생에게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글을 읽는 경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은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수업 활동은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정말 관심을 갖고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흐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논쟁적인 것을 소재로 읽기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까지를 지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역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논쟁적인 것을 수업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오편진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특이한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소재를 가져올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과서라든가 어떤 자료나 수업에 대해서 검정 기준, 어떤 기준이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 내면의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사 스스로 자기 검열을 거치면서 많은 제재들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 사진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이런 수업 제재가 필요한데 이런 제재를 선정하거나 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리터러시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8학년 희운과 타리오 두 학생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학생들이 읽은 소스 A, B, C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제공해 준 것으로 저는 학생이 선택했는지 교사가 선택했는지 궁금했는데 발표를 들어보니까 교사가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교사가 작성한 리스트 중에서 학생들이 고른 것 같은데 다른 자료가 아닌 이 자료를 고른 이 두 학생이 이 자료를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 ABC를 고르도록 교사가 어떤 가이드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학생의 대화를 읽어주셨는데 그걸 보면 이미지 읽기에 대한 활동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혹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오창근 교수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연합위원회에서 디지털 역량 2.0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역량을 살펴보니까 디지털 콘텐츠 창작 그리고 소통 협업 이런 항목들이 하위 역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역량과 문화적 감수성을 연계하는 것이 저는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이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디지털 역량이 예술교육 차원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에서 소개된 사례는 독자 혹은 관람객, 통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술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의 독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 혹은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창작물이 아니어도 창작자와 독자 혹은 관람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방식과 기회가 더 확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보편화,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아트가 다른 예술 영역에 비해 진입장벽이 혹시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술하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대중화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된 사례에서 저것을 나도 시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비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디지털 아트를 보면서 적극적인 관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생비자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이 디지털 아트를 아까 오창근 교수님께서 코딩 교육의 과제로 게임 대신에 디지털 아트 작품 만들기를 과제로 제시할 것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서 이것을 창작 활동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이때 구현이란 말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학생 사이에 학생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실 미디어 교육 정책적으로 범부처 협업도 많이 언급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협업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이 발표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학과 지역센터 간 협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유우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우현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그 중간에 미즈코시 신 교수님도 본인이 이제 미디어 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반갑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는 사실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비교하면 정말 그 낮은 수준의 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더 대중의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또 학자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 분 교수님의 뭐 또 박사님의 토론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네, 공부를 많이 해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예, 4개의 토론을 맡았고 시간 관계상 저는 하나씩만 가장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씩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조병영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했고 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그 피츠버그라는 도시 안에서의 어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신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정말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어떤 소스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것인가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보면서 저는 계속 들었던 것은 그 플랫폼 또는 데이터의 유형과 관련해서 어떤 플랫폼과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나 데이터의 유형과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건강 정보와 관련된 리터러시, 뭐 헬스 리터러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 정보 또는 뭐 건강 정보, 경제 정보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보 토픽, 주제에 관련된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과연 어떠한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쪽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즈코시 신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가장 여쭙고 싶었던 것은 일단은 그 발표에서는 많은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협력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놀로지 기술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그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보면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과연 좀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인가. 이게 한 나라 안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을 좀 국제적으로 넓혀서 뭐 동아시아 더 넓혀서 뭐 세계적으로 넓힌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협력이나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 루시 판그라지오 박사님 발표를 듣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약간 비슷한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 학생들 대상으로 앱 개발해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 이용 앱과 관련해서 실제로 앱을 개발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이 뭐 얘기하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수집하면서 한 가지 좀 되게 어려웠던 것은 생각보다 학생들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옛날의 경우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채팅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가서 노는 형식의 어떤 연락 도구로서 사용을 해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외로 박사님께서 하신 연구에서는 효과가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좀 재미있었고요. 저는 일단 이 연구를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기관이든 사회적이든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이 디지털 뭐 기구, 디지털 정보, 디지털 데이터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뭐 디지털 범죄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기구나 도구나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혹시 이 자칫 디지털 데이터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조금 뭐랄까요? 긍정적인 부분이 좀 퇴색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아이들 말고요. 저는 이제 성인이라든지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취약계층,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데이터화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창근 교수님 발표를 듣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러니까 저 같은 제가 경험했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예술 작품, 디지털 아트를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약간 일회성 체험형 학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체계적인 어떤 교육 과정으로 개발을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공간, 인력,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제한점은 혹시 없는지 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광석 교수님의 토론 내용 듣겠습니다. 예, 이광석이고요. 아이고, 오랫동안 토론 말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최하신 정현선 선생님이 이제 시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준비한 거는 이제 조금 텍스트들이 좀 길었었는데요. 내용 들으면서 좀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발표자 5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것도 많고 나름 공부가 돼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오늘 토론을 맡은 지정 토론을 맡은 선생님들은 3분인데요.
미츠코 시신 교수님하고 루시 판그라지오 박사님하고 오창근 교수님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맡고 지금 지정 토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이제 5분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저는 이제 미디어 연구자입니다. 미디어 연구자인데 느끼는 오늘의 제가 얻은 교훈의 2가지 항목은, 일단 첫 번째는 과연 이 동시대 컨템포러리 미디어 이용자의 이상적인 상 혹은 지향은 과연 어디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생비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텍스트 수용하는 주체 혹은 또 해석적 주체, 그다음에 생산하는 참여하는 즐기는 그런 주체까지도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그 비판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합의 없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 토론자 선생님 포함해서 발표자 선생님은 물론이고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정 토론 맡은 3분 선생님 중에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럼 과연 비판적 리터러시를 갖춘 현대인, 동시대인은 과연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실은 오창근 교수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좀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심홍동과 같은 이제 철학자들은 작가 스스로가 기술적인 작품이나 기술적 대상 혹은 미디어적인 대상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가 느끼는 희열, 일종의 생산미학이라고 보통 제작미학 혹은 생산미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작업들, 그리고 아까 진우지면서 보여주신 작업들이 굉장히 관객 참여형, 쌍방향성을 강조하고 몰입과 재미 이런 것들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에서 참여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관객적 이미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 참여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참여인가? 그 속에서 이용자라는 것, 혹은 관객이라는 것, 혹은 청소년의 교육적 대상으로서 청소년 주체들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참여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판적 리터러시인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제작 리터러시 작가들이 뭔가를 만지면서 느끼는 미학적인 성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찰, 사유하는 것,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관객도 그러한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미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비판적 리터러시의 중요한 단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오창근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갖고 계신지, 제가 질문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 5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결국은 그런 비판적 리터러시를 확장하는 비판적 방법론, 리터러시 확장의 방법론이 과연 교육적 방법론이 됐던 어떤 다른 비판적인 사유를 하는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워크숍을 하던 이제 그런 방법론의 문제인데, 미츠코 시신 교수님의 지정 토론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플랫폼적인 접근, 그러니까 컨텍스트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미디어 에콜로지적 접근보다는 확장됐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아까 질문하신 분도 있지만 그 차이가 뭔지도 저도 잘 이렇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좀 더 우리를 둘러싼 기술 환경,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컨텍스트를 확장하자.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그 확장을 통한 현실 비판적인 사유를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과 같은 기술과 공동체, 결사체의 그런 결합을 통한 어떤 대안적인 실천까지 나가는 것이 비판적 리터러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비판적 제작 개념,
크리티컬 메이킹이라는 개념에 많이 요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손과 뇌를 써서 어떤 기술적 미디어적 대상들, 아까 그 제작미학을 말씀드렸었는데 오창근 교수님한테 뭔가를 만지면서 뇌에서 크리티컬 띵킹을 사유를 하고 그 기술과의 어떤 접점을 마련하는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미츠코시 신 교수님은 컨텍스트 면에서는 확장이 됐어요. 크게 확장이 됐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보기 때문에, 플랫폼을 보기 때문에,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제를 보고 그것이 기존에 애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애플이 없는 시대를 상상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컨텍스트를 확장하는 거고, 조병헌 교수님의 멀티한 그런 컨텍스트적인 맥락들을, 역사적 맥락들을 이해하는 방식도 저는 비판적 사유를 확장하는 거다라고 보고 싶은데, 실제 기술적 대상에 우리가 접근도, 액세스는 여전히 이 블랙박스다. 그러니까 기술적 대상을 헤쳐서 그 설계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크리티컬 띵킹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크리티컬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까지도 모든 것을 다 그 고도화된 기술들을 크리티컬 메이킹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유적인 저는 이제 접근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것이 뭐 하드웨어 코딩이 됐던 소프트웨어 코딩이 됐던 우리가 사물과 미디어에 대한 질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손과 뇌의 그런 접촉이 없으면 비판적 사유는 굉장히 저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미츠코시 신 교수가 DIY 마인드 실천이라는 프락시스라는, DIY 마인디드 프락시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크리티컬 메이킹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짧게 얘기한. 판그라지오 박사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급진적인 디지털 시민권, 그 다음에 플랫폼의 정치 경제학의 맥락에 대한 강조, 이런 거 되게 좋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주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논의는 사실은 대단히 일반적인 비판적 리터러시의, 급진적 리터러시의 교육법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교육법인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쨌거나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자율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뭐 제도적으로나 어떤 것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것이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사기업의 어떤 그런 SNS 기업들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자기 정보들을 사실은 오남용의 그런 굉장히 약한 고리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적인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은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혹시 호주에서 실제 그런 제도나 정책적으로 청소년의 자기정보 결정권이라든지 데이터 보호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면,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팩트 체크 정도 가짜뉴스 구분하는 플랫폼을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그런 단체들에서 혹시 그와 관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5분의 토론 모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5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발표자분들의 답변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6분 정도 써주시고 가능한 한 5분 정도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청중들께서 워낙에 토론자분들이 다양한 발표자들에 대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각 발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사 커빈 교수님이 발표에 관련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행동 이론에서의 개념들, 특히 커뮤니티 그리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청중분들께서도 여쭤보셨는데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그 맥락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맥락이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어떻게 부모님과 부모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가 공교육 시스템에서 관련 교육을 선도적으로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사 커빈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교수님 가족분께서 부상을 당하셔서 멜버른에서 시드니로 지금 옮겨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미리 사전에 토론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제 그 답변을 사전 녹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사 커빈 교수님이 답변을 녹화한 것을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주 식었는 질문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제 발표 자료를 보아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컨슘, 소비하다라는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말이죠. 일단 이 단어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요. 유즈,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한다, 잡는다, 그리고 배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잡고 유지하고 배치하는 것이죠. 반면에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몰입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주 아주 크게 향유하고 충분히 100%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충분한 양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양들을 생각을 해볼 때요. 디지털 맥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문자로 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움직임,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웹 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레파토의 일부다라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스킬을 배우고 역량을 배우고 분석적인 툴들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이것들 통해서 아이들은 이해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창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좀 더 참여적인 사유자가 되고요. 창작자가 되고요. 적극적인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액티비티 티어리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활동에 어떤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주체에 대한 얘기,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주체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 가족 구성원, 형제, 자매, 교사 아니면 학급 반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물리적인 환경, 가상적인 환경이 전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교실이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니까요. 가상의 환경이라고 하면 디지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도 다른 버추얼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주체의 역할은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플랫폼은 사실 리터러시 액티비티를 더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공간에서는 역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 액티비티 티어리에서는 룰, 규칙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규칙과 규제가 이러한 액티비티를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격 학습에 대해서 원격 학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교사와 가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구의 규칙과 규제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집의 규칙이 적용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학생이 집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교실의 규칙이 적용될까요? 왜냐하면 학생은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요. 어떤 룰이 중요한가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목표와 관련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학교가 원하는 것과 집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 가족들이 원하는 게 다른 경우이죠.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활동의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그 시간이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경계의 측면에서 우리의 기대들을, 우리의 기대치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형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육제도, 전 세계 교육제도는 사실 시간이나 리소스나 맥락적인 어떤 우선사항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기존의 리터러시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간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예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그 중에 어느 하나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살펴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지금 기술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교육자라든지 리서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향유를 하되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히면서 크리티컬 리터러시 스킬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호주의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을 교과과정에 편입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렸냐라는 것이었는데요. 호주에서는 우리 그 국민들의 8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97%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로 평균 7개 정도 인터넷에 커넥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많은 호주의 아이들이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이슈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리서치 그리고 관련된 리서치라든지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실제 현실을 좀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작년 말에 ARC Center for the Digital Child라고 하는 곳에 관한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QUT의 수산 댄디가 이끄는 곳인데요. 한 7년 정도 된 센터이고 여기에는 호주 전역에 걸친 그 선도적인 리서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주 아동들이 건강하고 교육받고 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의 지속적인 그 어린아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듀케이티드 차일드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센터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충분하게 대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많은 청중들께서 그리고 토론해 주셨던 분들께서도 사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가정과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그리고 가정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그 교수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차일드 우수센터에서 앞으로 하게 될 그 연구들을 조금 더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은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병영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하신 프로젝트를 학년에 따라서 또는 다른 연령들에 따라서 어떠한 과정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즉 다른 연령대 학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모두가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과 교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좀 이렇게 민감하고 정치적인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서 다루어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언어적이고 행동적인 전략 혹은 원칙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서도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그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역량, 선행 과정이나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들에 대한 조병현 교수님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웨비나가 굉장히 진중하게 진행이 돼서 보통은 제가 일반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럴 때 농담을 하나씩 던지고 하는데 오늘은 거의 농담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 좀 임했습니다. 이제 청중께서 주신 질문들하고 패널께서 주신 질문들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중심으로 제가 다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 좀 새로 알고 싶은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 이제 옥현진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리터러시 교육 체계와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 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좀 확장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미국의 교육 과정 이제 커먼 코어 스테이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반영돼 있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셔서 미국의 이제 자발적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3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커먼 코어 스테이 스탠다드, CCSS 그거는 두 개의 서브젝트가 있어. 하나는 English Language Art고 또 하나는 수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어 수학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C3 스탠다드라고 해서 College, Career and Civic Life.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회과를 묶는 성취 기준이고, 마지막이 이제 Next Generation Science 스탠다드라고 해서 그게 과학과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과를 묶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가지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과목으로 다 쪼개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3가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고 그 연결돼 있는 것의 핵심이 문서 읽기입니다. 이 멀티플 소스를 읽는 능력. 왜냐하면은 이게 사회과든 과학과든 간에 학교의 교육이라는 건 대부분 그것이 다양한 유형, 전통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와 담화를 통해서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담화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표상하고 소통하는 능력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어떤 일종의 논의되지 않은 컨센서스들이 각 이제 그 도메인의 사람들별로 우연치 않게 돼서 그렇게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연결 관계를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리터러시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가장 여기서 이제 첨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청중도 있고 토론자들께서도 다 말씀해 주신 게 교사의 역할.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인 문식성 수업을 할 때 했을 때에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학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교사들이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활동들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사실 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자기 검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했던 학교는 저희들의 연구하고 선생님들의 니드하고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맞아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소셜 저스티스를 강조하는 학교였고 그런 수업들을 하길 원했죠. 그래서 우리 대학의 연구자들이 선택한 방식이 비판적인 문식성이었고 그것을 교과에 적용한 것이 역사 수업에 적용한 이런 사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논쟁적인 주제나 가치가 대립되는 이런 것들은 집단의 이익들이 서로 상충하는 이런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 연구자와 실천과 그다음에 현장
교육, 그다음에 그 학교 교육의 어떤 그 정책들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비판적 문식성을 얘기했을 때 그 주제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드는데, 물론 그 주제를 공부하는 이해하는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논쟁적인 문제를 텍스트를 통해서 파고들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메타인지적인 어떤 디스코스 날리지, 담화 지식,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날리지 커뮤니티, 아까 이건 유후연 교수님 질문들하고 맥락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학문 공동체, 제가 이제 학문이란 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식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알매 공동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식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것들이 비판되고 챌린지되고 도전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타인지적인 언어 능력, 사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중심인 것이지, 구체적인 논쟁적 사유 그 자체가 우리가 교육해야 될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뭐 이제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몇 분 남았죠? 한 1분 남았나요? 근데 그 뭐 이 소셜 저스티스, 에코리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가르쳐요. 도덕 시간처럼, 사회 시간처럼, 이건 뭐다,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리터러시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논쟁이나 관점, 의견, 이런 것들이 텍스트나 디스코를 통해서 어떻게 표상되고 소통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성, 장현주 장학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성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았나요? 시간이 1분? 그 아까 장현주 장학사님께서 이 학생들이 사진을 굉장히 잘 분석했는데 사전에 어떤 활동이 있었어요. 감각이 아주 좋으시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포토 애널리시스, 사진 분석하는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그 전에.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 아주 출중한 독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에 의하면, 학교에서 표준화 검사로 한 시험 점수에 의하면 중간하고 중간 밑에 아이들이에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사진이나 분석할 때 정말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청중의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는 선생의 역할이 가르치고 뭔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내자 역할, 디자이너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로 살 수 있는 건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알아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그럴 때에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그 포토 어나리시스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줬죠. 자료를 두고, 그다음에 절차도 주고, 질문도 주고, 그러면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관련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 경험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교육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걸 resources pedagogy라고 그러는데, 또는 asset based pedagogy,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원리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접근할 때 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뭔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자,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뭔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생각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접근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신미즈쿠시 교수님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적으로 질문되었던 것이, 우선 프로젝트가 대안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상상하는 그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좀 넘어서
대안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광석 교수님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신미즈코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프로젝트 자체가 좀 미디어 리터러시의 다음 단계 혹은 다음 차원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여전히 좀 비판적 사고에만 그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초점이 되었던 비판적 사고에만 좀 중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성찰적 사고를 하는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어떤 대안적인 주체를 상상할 때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프로젝트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워낙 이 프로젝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었던 만큼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좀 방법이 있으면은 알려주십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신미즈코시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I'm very so happy 네. to have a very keen and deep question. 정말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nd I will use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에서 사용한 슬라이드를 기존 다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질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김아미 박사님의 질문에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hen I put the title Media Infrastructure Project in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이것을 준비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막연하고 당시에는 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랫폼에 집중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 단계였지만 당시에 아마 정현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지역사회의 주민들, 교수님들 그리고 소규모 미디어와 협력을 해서 하는 프로젝트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 뭐 철도, 고속도로, 인터넷, 주파수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터넷에 대안이 있을까요? TCIP라고 VIMP라고 부르는 것이 일본의 인터넷인데요. 1980년대 말에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 라고 한다면 혹은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대안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인터넷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러시아에서도 이제 TCEIP라는 인터넷밖에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후에는 저희는 대안을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창근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저희가 디지털 아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철도나 뭐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독재 정부에서 혹은 만들어진 그런 인프라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철도 옆에 만약에 현대적인 도시 지획사회가 구축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식민지 정부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허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 인프라의 폐해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지금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지금 2020년에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는데 나는 인터넷은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인프라는 우리의 삶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카카오톡, 네이버, 넷플릭스, 야후 재팬, 구글 등을 떠오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 플랫폼이겠죠. 그리고 미디어 에코시스템, 미디어 생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고 문화, 사람, 조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경제로 의해서 또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생태계이겠죠. 미디어 생태계는 단순히 기술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돼서 만들어지고 구축되는 것이 바로 생태계입니다. 한국의 미디어 생태계를 보면 이렇게 뭐 일본 그리고 중국의 미디어 생태계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고요. 미디어 바이오톱이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제 2005년에 저술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미디어 바이오톱입니다. 학교의 교사들, 미디어 센터 담당자, 대학교 교직원, 현지의 시민들을 연결을 해서 제가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조 교수님의 활동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역을 구축을 할 때 저희가 비판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국가의 미디어 생태계 So here is some tension between the media ecosystem. 미디어 바이오톱과 미디어 생태계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바이오톱을 만들 때 트위터,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시적이지만 실험적으로나마 인프라스트럭처를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유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학습을 보고 교육을 본다면 저희는 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상호 학습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영역은 한국, 인천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일본, 호주, 다른 국가에도 연결이 되어서 하이브리드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은 지금 현재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경향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판적인 제작, 비판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인천에서는 미디어 바이오톱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좀 답변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멜 프로젝트의 성과입니다. 2006년에 저희가 정현성 교수님 그리고 대만의 또 그 두 분의 교수님과 저희 일본의 교수들이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하이브리드 형태여야 된다. 글로벌 그리고 지역을 포괄한 개념이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수주의적으로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런 국가적인 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질문,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This is a kind of the toolkit. 이것이 툴킷인데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대중 This is a kind of the digital toolkit for kids or general 디지털 people. 툴킷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중을 위한 툴킷이고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툴킷입니다. 제가 여기 또 소속이기도 합니다. 제시, JITSI를 사용을 합니다. 스웨덴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인데요. 서버는 핀란드에 있습니다. 에너지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아주 순조롭고 부드럽게 지금 가파와 같은 상황에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덕덕고가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구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03년, 2004년에는 대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대안이 많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구글이 미디어 플랫폼에서 미디어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미디어의 개념을 확대했지만 단순히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찰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대안의 미디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또 그런 실제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데 전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창에 좀 시간이 지연돼서 많은 청중분들께서 혹시 이거를 나중에 다른 플랫폼에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 웹이나 말미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중으로 등록하시기 위해서 다 이메일을 입력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루시 팡그라지오 박사님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핵심적인 질문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가 참여한 학생들이 미디어 이용에 가지고 온 실제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좀 청중의 질문과 연결을 시키자면은 단순히 비판적인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갖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실제 사회활동으로 나아가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 물론 데이터피케이션, 데이터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피케이션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간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루시 팡그라지오 박사님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s. 질문 감사드립니다. And the way I sort of thought about those, some relate specifically to the project.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요. 김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우리 프로젝트의 영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프로파일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밖에도
프라이버시 세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이러한 본인의 어떤 피어들에게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의 좋은 베너핏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청소년들이 교사와도 상호 교감을 하고요. 또 피어들하고도 교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니고시에이트를 합니다. 의미 자체를 혼자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상호작용이나 교감을 한다기보다 소통을 한다기보다는요. 하지만 이번에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퍼스널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플랫폼에서 이것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제 연구가 당연히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총체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접근법을 발달시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우 교수님께서도 이제 또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성인들 그리고 또 이제 노인층들 소외된 그룹들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서 이제 학기가 끝날 때 필요한 거 디지털 리터러시를 막 갑자기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미리부터 집어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인 대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일종의 출발점에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지속되는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상상력,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상력 자체, 아주 파워풀한 그런 상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대안들을 또 다시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 그리고 대체적인 부분, 이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비판적인 어떤 사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규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관련된 규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안전한 스페이스를 이제 창조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아주 진지한 그런 논의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제 빅토리아 부근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제 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지털 경험 자체를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지만은 제도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공간에서의 어떤 연구자로서 이러한 사이버 세이프티와 관련된 담론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들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간에는 긴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한쪽에서는 한 축으로는 세이프티가 중요하고 또 다른 축으로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디지털 사용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다른 형태의 데이터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규도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한 안전한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규제는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들어온 질문 같긴 한데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크리티컬리 디지털 리터럴 퍼슨은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을 말을 하는 걸까요? 네, 그런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겠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상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이제 양산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네, 좀 시간 관계로 오창근 교수님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실 발표자시고요. 크게 좀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디지털 아트라는 것을 체계적인 교육 과정 또는 교사 양성 과정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질문으로는 이 디지털 아트를 통해서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고,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일 텐데요. 좀 발표에서 관객으로서, 수용자로서, 아니면 퍼포머로서 디지털 아트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넘어서 생산자로서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성찰하면서 디지털 아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창근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주셔서 저는 뭐 간단하게라도 모든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옥현진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미술관 그 전시 교육이 예비 교사들의 교육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술관 전시 교육에 이 교육대학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도슨트로 자원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슨트 교육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가들이 준비하는 워크숍에 또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몇 년 있다가 초등학교로 교사로 임용이 돼서 다시 자기 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 미술관에 와서 학교에 와서 또 다시 전시를 보여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순환고리는 이미 그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그 실제의 교육 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미 그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도 이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뭐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 과정에 편성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그 미술관에 와서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장은주 박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디지털 아트에 관련된 진입장벽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그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실습하는 것,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코딩 교육에서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한 가지의 그 전제 조건은 학생들이 미술이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학생들이 와서 뭐 손뼉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화면에 보였던 유명한 회화 작품이 갑자기
파편화돼서 흩어진다, 뭐 놀라서 도망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간단한 이벤트들은 어렵지 않게 지금의 코딩 교육 그 수준, 초등학생 수준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를 하루 동안에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작품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훈주 박사님이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하셨던 이 경인교대하고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의 협업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두 기관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기관 다 공공기관이에요. 사적 사설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링쿠 P2P라고 하는 그 작품을 경인교대 진우지움 전시를 마치고 다시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로 옮겨갈 때 그때 이제 그 어려웠던 점이 두 기관 다 그 공공기관이어서 이 작품에 대한 그 가격 또는 작가에 대한 인건비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학교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권한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해결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인적 교류는 어렵지 않은데 이 공공기관들끼리의 물적 교류, 자원의 공유 자체는 지금의 그 정부 규정이나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미츠코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디어 바이오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잘 구성이 돼서 양쪽 기관이 더 서로 긴밀하게 인적 그 자원뿐만 아니라 그 물적 자원들까지도 공유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유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이 미디어 아트 체험을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초등학교에 그 컴퓨터 코딩 교육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나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들도 다 보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그 장비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아트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게 뭐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이 되었던 뭐 다른 활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정식 교육 과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더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이제 당연히 그 뭐 스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교사 혼자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에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들 2명 이상이 협력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광석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생산 미학, 제작 미학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제가 듣기에는 그 진중권 교수가 주장했던 기술 미학 뭐 이런 것하고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그 창작의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뭐 클레이 만들기를 할 때도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체험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뭐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가들은 더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는 체험, 즐거움은 어린아이나 작가들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통해서 게임 하나를 만들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아트도 완성하면은 그 이상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는 게임을 똑같이 남들처럼 만든 게 아니라 나만의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이나 감상에 관련돼서 제 작품 전시를 할 때 제가 2명의 관람객이 기억에 좀 남고 있는데요. 한 명은 제 첫 번째 전시회의 큐레이터였어요. 제 작품을 한 2주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큐레이터가 2주 내내 아침에 출근을 1시간씩 일찍 했어요. 그 이유가 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일찍 왔다고 해요. 그 1시간 동안 제 작품을 혼자 독점해서 계속 체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제 작품이 이 디지털 아트 작품이 자기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여서 나는 내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싶었다. 여기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객 한 명은 어린 소녀였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근데 이 어린 학생이 제 지난 마지막 개인전에 전시를 보러 왔을 때 굉장히 잘 차려입고 왔어요. 머리도 잘 빗고 예쁜 가방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2시간 후에 이 미술관 갤러리를 나갈 때는 완전히 머리도 엉망이 되고 옷도 다 헝클어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 이유가 제 작품 앞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체험을 한 거예요. 다행히 그때 다른 관객이 없어가지고 이 어린 학생 혼자 다 독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명의 관객을 보면서 이 그 체험이 주는 희열, 그리고 체험이 주는 다른 방식의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것도 역시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봐요. 근데 이 비판의 대상이 미디어 그 제작 과정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리터러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에 참여한 관람객이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디지털 아트 또는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이 주는 장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관람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위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5분의 토론자와 5분의 발표자로부터 모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발간하는 저널 오브 에듀케이션에 논문화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그때 논문으로 쓰실 때 차마 오늘 그 시간이 없어서 답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글로써 표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청중들께서도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그 성찰적으로 사고를 하실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고자 좀 무리하게 많은 질문들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녹화된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건 주최 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2가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전체 웨비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가지 내용이란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주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방법론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오늘 주최 측에서 그 제목을 달아주신 것,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이런 주체를 상상하고 그리고 그 방법론을 찾아보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청중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 토론자분들 그리고 발표자분들은 사실 오늘 이 순간만 있으셨던 건 아니고 어제 저녁부터 거의 24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커넥션 점검하면서 좀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도움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인천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이 웨비나를 조직해 주신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정현선 원장님의 말씀을 마무리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이제 저희가 5시에 마칠 예정이었지만 1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함께 더 쓸만한 좋은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이 국제 웨비나를 몇 달 동안 좀 기획했었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행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저와 함께 또 맡아주신 모든 참가자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아주 탁월하신 통역사님들, 그리고 아마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주신 캐스티피아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을 통해 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경인교육대학교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아까 토론 시간에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행사를 기획했었던 입장에서는 사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이런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스칼라십의 존재가 그 네트워크와 대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인식 전환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능력들,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해서는 이것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허위 거짓 정보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것은 간단하게 팩트 체크로 진실과 거짓을 나누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의 근거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더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 토론에서 나왔었지만 호주의 디지털 어린이 연구소라든가 유럽에 있는 디질릿 Y라든가 이러한 연구자들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글로벌 키스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미스코시신 교수님께서도 아까 토론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사실 올해 3월에도 아까 소개해 주셨었던 워크숍에 저하고 또 이제 같이 사회를 맡아주셨던 오연주 박사님도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늘길도 막히고 국경도 끊기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그 미스코시신 교수님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네 가겠습니다. 나중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 말에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하기 시작할 때는 모두가 함께 청중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이는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참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래도 좀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모여서 진행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러면 기술적인 어려움도 좀 덜할 것 같았고 저희끼리 좀 더 여러 가지 케미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사실은 아쉬움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안전하게 또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훌륭하게 오늘의 주제를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다 나눈 이야기들은 향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 논문 발표 그리고 책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세미나들 또 335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면 오늘 이 멤버 모두 더 많은 동료 연구자들, 실천하는 동료들과 함께 동반해서 만나서 진전된 연구와 새로 생긴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의 연구도 모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미스코시신 교수님께서 그림을 또 열심히 그리셔서 말씀해 주셨었던 미디어 비오톱이 어쩌면 오늘의 웨비나가 그런 또 하나의 미디어 비오톱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것의 어떤 콘텐츠가 되었든
또 인프라 구조가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상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로 2개의 동영상이 일주일 후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좋았던 점과 느낀 점, 경인교육대학교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혹은 각자 세미나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향후에 또 더 좋은 행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이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대,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미디어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펼쳐진 오늘 국제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